가장 좋은 자산이 뭐냐? 2%, 3%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이 숫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액이든 금액이 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어떤 게 좋은 자산의 기준일까요? 라고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좋은 자산의 기준이 뭘까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더 많이 올라야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자산을 갖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 자산이 굉장히 투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해 보면 가장 좋은 자산이 뭐냐?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자산은 비트코인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모든 그런 기준을 다 만족시킬 뿐만 아니라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비트코인에 대한 그 수혜가 더 커질 거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이 앞으로 20-30년을 놓고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자산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비트코인 제가 10만 원씩 혼자 적금처럼 하겠다 했는데 그 약속을 다시 오늘부터 지키도록 하고 새해 약속처럼 이번 달부터 월 10만 원씩 그리고 그 다음에 제일 좋은 자산은 이제 미국 주식이죠. 미국 주식이 좋은 이유는 모두가 사고 싶어 해요.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을 많이 한다고 해서 일부에서는 이런 우려의 시각도 있습니다. 아유, 개인들이 저렇게 사는 거 보니까 끝물이네. 아니에요. 우리 미국에 있는 투자자들 포함해가지고 우리나라 투자자들만큼 열정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 전 못 봤어요. 자부심을 가져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대외 순자산을 1조 달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테슬라의 주요 지분을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도 테슬라의 지분을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어? 이런 거거든요. 일본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많은 부를 1980년대에 잃었고 그 돈으로 해외 투자를 해놓은 걸 가지고 배당으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 나라는. 근데 우리나라도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고 일본보다 훨씬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제 미국 주식은 좋다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중국 주식도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질문 하실 수가 있어요. 중국이 잘한다며 이런 거죠. 중국 기업이 좋은 거랑 중국 주식이 좋은 거랑 다른 겁니다. 왜냐하면 그 회사가 좋은데 주주는 안 좋을 수 있어요. 회사가 돈을 벌었는데 주주한테 돈을 안 줘. 그럼 이건 안 좋은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투명하고 깨끗한 거버넌스 있느냐. 이 부분에서 보면 중국의 주식이 좀 열의에 있는 게 사실인 거죠. 왜냐하면 뭐 마윈 사태 이런 거 보면 딱 느낌이 오시잖아요. 네, 중국에서 아니 좋은 회사인데 주식은 좋은 주식이 아니에요. 이런 거죠. 그러면은 또 여담으로 나오고 있는 얘기가 요즘에 신흥 이제 떠오르는 신흥국에 뭐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좀 베트남 시장이나 이런 쪽에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는 부분 있으실까요? 이제 이거를 이렇게 보시는 게 맞아요. 투자라는 걸 제가 정의를 먼 미래 10년 후를 보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관점이라고 봤을 때 많이 투자해야 되는 거는 비트코인과 나스닥이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재미삼아 한 10% 내외로 투자했다가 만약에 여기서 돈이 벌리면 또 다시 미국 주식, 또 다시 비트코인 이런 식으로 여기에 이제 베이스 캠프인 거죠. 여기서 잠깐 정찰병 보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정도의 느낌으로 투자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가는 것이 저는 큰 의미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아님 보신 분들이 나는 그냥 진짜 저점을 잘 잡아서 좋은 가격에 팔고 은퇴를 하고 싶은데 이게 아니라 아까 말한 것처럼 조금 더 장기적으로 우상향인 것에 조금씩 저장한다 이런 개념으로 조금 더 투자의 관점을 바라보면 훨씬 좋겠네요. 저는 이 계산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어린 분들일수록 이거 꼭 해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 내가 은퇴한 이후로 몇 년을 살 건데 그 기간 동안에 얼마를 소비를 할 거라서 돈을 얼마를 모으고 은퇴를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계산해 보세요. 남은 기간, 네, 내가 월별로 얼만큼 쓸 건지 이런 거 다 계산을 해서 대신에 이게 이제 그 먼 미래에 은퇴하면 은퇴할수록 금액은 커질 겁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내가 그 은퇴를 할 때 까지 돈을 얼마를 모으려면 내가 돈을 얼마씩 넣고 그 돈을 얼마의 수익률로 불려야 되는지도 계산해 보세요. 근데 여기서 이제 변수가 있습니다. 내가 모아놓은 자산을 몇 %의 수익률로 운용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금액이 천차만별로 바뀌어요. 제가 이걸 설명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플레이션이 예를 들어서 2%다, 3%다 라고 했잖아요. 2%, 3% 정도 더 높은 수익률을 기록할 수만 있다면 이 숫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네. 목표하는 수익률이라는 개념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아마 주식해서 얼마 벌고 싶어요? 그러면 다 20% 30% 벌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아니에요. 2에서 3%라는 인플레이션보다 3에서 4% 정도 높은 수익률만 기록하잖아요. 그럼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됩니다. 6에서 7%의 수익률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게 돼요. 특히나 젊은 분들일수록 더 그렇고요. 이 자산을 6에서 7%씩 꾸준히 20년, 30년 동안 모아나간다. 네. 그러면 나중에 모아놓은 돈도 훨씬 적어도 되고요. 지금 투자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걸 쭉 들어보면 내가 너무 힘들 것 같고 막 그런데 계산을 한번 두들겨 보세요. 그리고 수익률을 바꾸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7%에서 8%만 하더라도 여러분이 충분히 은퇴하고 나서 은퇴 이후에도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게 위기 상황에서 내 돈을 지키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빚을 내서 투자하지 말라라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아요. 투자를 하다 보면 반드시 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위기가 올 건데 왜 내가 지금 주식을 들고 있어야 되냐? 위기가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런 거죠. 위기가 언제 올 줄 알면 주식을 안 가지고 있으면 되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문제들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다 알고 있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주식을 들고 있냐? 안 무섭냐? 잠이 오냐? 잠이 옵니다. 왜냐면 대비가 돼 있으니까요. 위기가 오면 대비할 수 있는 게 있어야 돼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기가 왔을 때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돼요. 주식이 빠질 때 그래도 덜 빠지는 걸로 바꿀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준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더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 게임이 중요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현금 비중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으로 안전한 투자로는 ETF, 채권, 배당주 투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각각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이 부분 더 간단한 개념 설명 정도로 한번. ETF는 거래소에서 사고 팔 수 있는 펀드예요. 펀드를 ETF라고 하는 거죠. ETF만 적당하게 활용하더라도 정말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ETF 투자하시는 건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어떤 ETF가 좋은 거냐 이런 고민인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일 좋은 자산에 제일 많이 투자하시는 게 맞아요. 예를 들자면 나스닥 ETF, 배당주 ETF 아니면 뭐 빅테크만 모아놓은 뭐 ETF 있어요. 그쵸. 그런 거 투자하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가장 쉬운 선택이지만 제일 좋은 선택이고 그걸 꾸준하게 계속 투자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채권은 어떤 건가요? 채권은 채권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네. 다른 말로 하면은 돈을 빌려주는 개념이잖아요.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미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한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 이런 개념이죠. 한국 정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건 저는 괜찮은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국채에 대한 투자하는 이유는 나중에 혹시라도 이제 위기가 왔을 때 주식이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때 바꾸려고 투자하는 거예요. 목표는. 그러니까 채권에 투자하는 이유가 명확해야 되는데요. 채권에 투자해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채권에 투자해 놨다가 위기가 생겼을 때 주식으로 바꾸려고 하는 목적이다 라고 정의를 해놓고 투자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럼 이제 배당주. 배당주도 네. 좋죠. 근데 젊은 친구들일수록 배당주의 비중보다는 성장주의 비중이 높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일수록 배당주의 비중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배당을 받으면 세금을 또 내야 되잖아요. 아, 그쵸. 근데 지금 세금 낼 때가 아니거든요. 나중에 쓰려고 모아놓을 때지. 네. 어린 사람일수록.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써야 되니까 배당을 받는 게 필요하죠. 그러면은 투자할 돈이 아직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들 있잖아요. 그래서 소액으로도 할 수 있는 좀 효과적인 그런 재테크들이 있을까요? 결론은 똑같습니다. 나의 처음부터 내가 소액으로 나중에 쓰려고 저장해 놓는다라는 개념으로 하면 소액이든 금액이 크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똑같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 똑같이. 올해 그러면 마지막 뭐 한마디로 그냥 막연하게 불안해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한마디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오늘 뭐 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결론적으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경제와 주가는 좀 따로 노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빠져도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작년에도 그런 일이 있었고 재작년에도 있었지만 올해도 주식시장은 계속 변동성이 커질 겁니다. 근데 변동성이 커진다는 얘기를 공포심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고 오히려 기회로 바라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목표로 하는 수익률 자체를 너무 높게 잡지만 않으신다면은 올해도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1, 2%의 수익률도 정말 소중하고 내가 사서 팔려고 하는 목적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내가 은퇴 이후에도 가져가려는 자산을 쌓아놓는다라는 생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산이 뭐가 있는지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보시고 투자를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정말 저희 새해에 너무 필요하신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저희 정말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경제가 불안해지는 것과 또 투자는 다른 영역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보면은 정말 그 막연한 두려움을 없앨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25년에 우리 같이 잘 버텨내고 안전 투자해서 미래의 나에게까지 안전하게 저장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길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희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